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처럼 증권방송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KB증권 KB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본부장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곧바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미국 경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뭐 오미크론 자체는 상당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어떤 전망에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다행히 오미크론 자체의 그 치명률 자체는 낮기 때문에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코로나에 대한 그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좀 리스크 요인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병의 어떤 전파 과정이라든지 락다운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소비와 투자 등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미국 경제가 내년 하반기에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거기에 근저에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뭐 저랑도 한 1년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인플레이션은 뭐 처음에 판 진단은 상당히 그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진단이었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그리고 또 중국으로부터의 또 뭐 여러 가지 그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또 공급망에 있어서의 재편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구조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상승했던 유가가 기저효과를 이제 보이면서 올해 하반기 높은 물가 상승률의 원인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요인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기저라든지 지금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만 하반기에는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년도 하반기에 물가가 좀 하향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뭐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깃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2%인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수준을 상당히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그 통화정책 긴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뭐 지금 미국 연준은 내년 상반기부터 빠르면 상반기부터 금리 인상을 해서 내년 말까지 한 3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계획으로 보이고요. 뭐 한국은행도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 폭이 커진다고 하면 외국인의 자금 유출까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일까요? 예, 그 부분이 사실 이제 뭐 한국 경제를 보면 이게 이제 신흥시장국인지 아니면 선진시장국인지 좀 많이 좀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 선호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반면에 채권시장은 또 상대적으로 선진국적인 특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미국이 본격적으로 정책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에 한국은행이 이미 이제 올해 두 번의 금리 인상을 했고요. 내년에도 추가적인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서 어떤 뭐 금리 차이로 인한 뭐 자금 유출 이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이제 지금 진단은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내년도 미국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달러 강세라든지 그리고 대외 취약성이 약한 그 신흥 시장국의 그 금융 불안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국제 금융 시장이 굉장히 이제 요동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미국의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는 게 우리가 예고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신흥시장국의 불안 요인으로 우리가 느꼈었던 것이 과거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좀 짓궂은 질문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2차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사실 적시성에 대한 의견이 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적시성이 있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2분기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이 2%인데 2분기 때부터 이제 그 타겟을 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코로나 위기 이후의 경기 회복 단계에 있어서의 그 높은 성장률 자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해 년도가 낮았던 기저를 반영해서 높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굳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특히 이제 금융 불안정, 불안 요인이라고 그럴까요? 뭐 부동산 요인,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제적 조치로 금리를 인상했다고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한국은행이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좀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부분은 좀 있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무님께서는 이제 한국의 내년 최종 기준 금리를 1.5%까지 내다보셨는데 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저금리 시대 탈피라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수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어떤 속도로 회복해 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터미널 레이시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야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까. 근데 적어도 내년이나 후년 중반까지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전 수준 뭐 1.75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뭐 1.75에서 1.5%인데 그 이상을 크게 뛰어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불확실성이 내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그 성장, 회복 모멘텀은 올해 이제 2분기가 고점이고 내년 지나고 2023년 상반기까지 계속 둔화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금융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우려한다고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봐야 되는데 특히 양적 완화를 이제 종료를 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준이?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퀀티터티브 타이트닝 즉 늘어났던 유동성을 줄이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내년도 뭐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갈수록 금융적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그런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지금 입장에서 내년도 하반기를 걱정하는 게 좀 멀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중기에서 장기까지 시계를 가지고서 경제를 본다고 하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통화 정책의 큰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 성향의 이벤트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게 이런 겁니다. 한국의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수준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질 수 있다. 한국 경제를 발목 잡았던 이러한 불안감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지금 KB라는 큰 은행에서 자본시장 본부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이런 시국에 자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경제 펀더멘탈 부분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률이 어떻고 금리는 어떻고 인플레이션은 어떻고. 근데 또 시장은 상품 특성이나 아니면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고 또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뭐 투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죠. 뭐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채권도 또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늘어난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나라가 어떤 섹터가 더 생산성이 높고 성장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 보도도 많이 되지만 미국 시장을 주목하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성장 산업이 어디냐, 성장 섹터가 어디냐가 좀 또 다른 주안점인 것 같은데요. 근데 KB 금융그룹 자체도 조직 개편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업부가 현실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좀 더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새로운 성장 산업은 어디가 될까요? 뭐 지금 주목할 수 있는 것들이 몇 분야는 있죠. 뭐 지금 많이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전지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아니면 또 그린 인더스트리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경제 전망이나 산업 전망을 할 때 가야 될 목적지는 정해진 것 같아요. 뭐 그린이라든지 뭐 탄소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아우를 수는 없는 거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성장을 이끌어갈 섹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산업에 대해서 탈탄소 아니면 기후 환경, 더 디지털 포메이션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더 전문 분야로 좀 들어가 보죠. 고용입니다.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이 마이너스 뒷걸음질 치는 건데 주식시장에서는 고용이 안 좋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안 해더라도 둔화는 좀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스태그플레이션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정의상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 그러면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용이 불안해지고, 근데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의 시계를 놓고 봤을 때 고용 시장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 모멘텀이 약화는 되지만 회복세는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시장은 점차 개선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업률이 뭐 4.2%, 4.4%대지만 내년 말이 되면 이게 3%대 중하반으로 이제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없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리의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지고 물가 수준이 쉽게 하향 안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경제에 노이즈를 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그 가능성은 오히려 내년 하반기가 더 높지 않나.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경제는 올해 뭐 내년도에 한 2%대 후반 정도 성장할 거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잠재 성장률 수준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를 보면 올해 5%대에서 내년도에 4%대 초반 평균적으로. 근데 주목할 것은 내년도 4분기가 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는 한 2%대. 확 낮아진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속도가 죽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23년도에 그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어쩌면 2%를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 우려는 지금보다 오히려 내년도에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도 이렇습니다. 증권방송에서 우리 이코노미스트를 모시는 이유는 중장기 시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함인데요. 사실 이런 속도라면 내년 하반기, 즉 1년 뒤인 것이죠. 그때 상황은 금리를 지금처럼 연준이 계속해서 올리기에는 제반 여건 자체가 좀 녹록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귀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많이 대두됐던 이야기가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인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좀 이제 개선될 것이라고 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불확실성이 이제 첫 번째 하방 리스크고 두 번째가 이제 풀려야 될 그 부분이 병목 현상입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그 병목 현상인데 여기에 대한 전망은 사실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에도 좀 지속될 것이다? 예, 좀 내년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로 이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네. 지금 오더를 내리면 20개월 후에
부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공급망 문제 또한 또 물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동안 좀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좀 발빠르게 왔는데요. 사실 우리 장지철 박사님의 주전공이 환율 아닙니까? 네. 네, 달러 강세 압력이 높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환율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본다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뭐 1,180원대 수준에서 올해 연말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높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제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양적 완화를 줄이는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내년도 환율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높은데 평균 환율로 보면 올해 수준 올해가 1,140원이었고요. 내년도가 한 1,170원에서 8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수준에서 뭐 장기 좀 뭐 내년 연간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계속 뭐 박스권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1,200원 이상으로 오버슈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1,100원대로 그냥 쑥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빠른 변동은 현재로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기획 특집 오늘은 KB국민은행 장재철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